바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2.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바람을 이용한 발전 1980년대 말 어떤 가수는 바람아 멈추어 다오 라는 노래를 불렀다죠.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풍력발전소입니다. 풍력발전의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 간단하고 등장한 지도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구체화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대규모로 상용화되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미국 여러 주 중에서 텍사스주는 풍력 발전량에 있어서 단연 으뜸입니다. 자연적 조건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풍력 발전에는 무작정 부는 돌풍보다는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꾸준히 부는 바람이 좋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높이가 자유의 여신상과 맞먹고 받침대와 동상 합해서 약 100m, 폭도 60m 정도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다수 건설할 수 있는 넓은 땅도 필요합니다. 날개 회전으로 인해 주변에는 난류성 바람이 많고 저주파 소음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저주파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풍력 발전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풍력 발전 원리는 선풍기를 거꾸로 작동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선풍기의 모터가 돌아가고 모터 축에 연결된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바람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바람이 불어 선풍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모터에서는 전기가 발생합니다. 물론 실제 선풍기는 이렇게 발생한 전기가 전원 플러그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는 모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발전기가 바람개비 모양으로 로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제 풍력 발전기 한 대에는 10,000개에 가까운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 속도에 따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돌아갈 듯 보입니다. 게다가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는 풍력 발전기가 돌지 않을 것 같은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풍력 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발전량이 최고가 되는 최적의 로터 회전 속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터 브레이드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풍력 발전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더라도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온도로 돌아 최대의 전기가 꾸준히 생산되도록 합니다. 이를 피치 제어라고 부릅니다. 이 피치 제어는 생산된 교류 전기의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요 제어는 로터 전체가 좌우로 돌며 불어오는 바람과 로터 블레이드가 항상 직각이 되게 해줍니다. 바람의 방향이 다소 바뀌더라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왜 항상 3개일까요? 실제로는 4개도 가능하며 2개짜리 날개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날개가 많으면 바람을 많이 받아서 더 큰 추진력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많아지면 그만큼 무게도 커지고 비용이 증가하며 관리해야 할 부품도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대비 발전량을 면밀히 고려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근래에는 날개 3개짜리 디자인이 대략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대량으로 설치하여 풍력 발전기지를 만들어야 비용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바둑판 모양의 배열이 주를 이루었지만 더 많은 발전량을 얻기 위해 연구를 한 결과 바둑판 모양 배열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배열을 앞줄에 배치된 풍력 발전기의 영향으로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뒤쪽에 배치된 발전기에서 기대한 만큼의 발전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규칙적인 배열이 아닌
설치 지점의 바람과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배치를 찾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이용한 발전. 태양 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에서 오는 열을 이용하여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모터를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열이 손실되면서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인기는 많지 않습니다. 태양열 발전과 자주 혼동되는 태양광 발전은 매우 다른 방식을 이용합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이론화한 광전 효과에서 시작합니다. 광전 효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빛과 전자에 관한 현상으로 금속에 빛을 비추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광전 효과는 직관적 상식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빛의 두 가지 입력 변수는 빛의 세기와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값은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와 이동 속도입니다.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를 올려주면 계속 에너지가 전달되므로 더 많은 전자가 더 높은 속도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빛의 세기는 전자의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개수에만 영향을 줍니다. 또 높은 주파수에 빛을 비추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도는 올라가지만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빛이 순수한 파동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 실험적 결과를 놓고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양자 가설과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여 이 현상을 완벽히 설명한 아인슈타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대중의 인지도만 생각하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여러 개 받았을 것 같지만 사실 이 광전 효과로 딱 하나만 받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에는 솔라셀이라고 부르는 태양광 전지를 사용합니다. 빛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반도체 소자의 원리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LED의 원리와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이 책의 반도체에 관한 부분은 따로 마련했으니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인 LED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체이듯이 태양광 전지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림 3-1처럼 두 타입의 반도체를 붙이면 경계면에서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전공에 끌려갑니다. N형 반도체는 전자를 빼앗겨서 약간 양극이 되고 반대로 P형 반도체는 없던 전자를 받아서 약간 음극이 됩니다. 이렇게 두 형의 반도체 접합 부위에서 전자와 전공이 결합한 부분을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공핍층은 두 반도체의 경계 주변에서만 발생합니다. 이때 전구를 그림처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전선을 따라 전공으로 가려는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반도체의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말이죠. 빛을 N형 반도체 쪽에 비춰 반도체 경계면의 공핍층에 도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공과 만났던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전자를 빼앗겼던 N형 반도체는 새로 생겨난 전자를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전자를 받았던 P형 반도체는 전자를 돌려주게 되어 신이 납니다. 이제 N형 반도체에 과잉된 전자를 어디론가 흐를 수 있도록 전선을 연결합니다. 전구도 함께 연결하고요. 이번에는 전자가 이동하려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전구의 부하를 극복하고 전선을 따라 아래쪽 전공까지 이동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전기가 생산됩니다.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우리가 화석연료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는 환경오염, 온실가스, 고갈의 우려 등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매우 유력한 신재생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수년은 정부 주도의 관련 산업과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정부 보조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되어 에너지 시장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미래를 꿈꿔 봅니다. 양날의 칼 원자력 에너지.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인류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화석 연료의 단점이 뚜렷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단순히 한 면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원자력은 우리의 관리 능력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전기를 만들고 난 뒤 생기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자리는 우리 자손들 여러 세대가 쓰지 못하는 지역이 됩니다. 엔트로피 법칙에서 보듯이 에너지를 뽑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질서가 과연 인류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전기를 분배하는 기술 그리드. 전기 생산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더불어 전기의 효율적 분배도 전기 산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기는 다른 재화처럼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야간 전기가 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전소는 일정한 양의 전기를 꾸준하게 생산하는 것이 효율 측면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야간에도 전기를 생산하고 그 대신 가격을 낮추어 소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가 막 지났을 무렵 우리나라 전역에 산발적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소비되는 전력량이 생산하는 전력량에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공급되는 전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전기 공급 시설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예비율을 설정해 두고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일어난 사고는 여름이 막 지나 몇몇 발전소가 정비를 위해 가동을 멈춘 시점에 예상보다 많은 전력이 소비되면서 순환 단전이 실시되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발전소 하나하나의 운영이나 발전 기술 향상만큼 중요한 것이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입니다. 전기 생산지부터 여러 전기 공급 시설을 지나 전기 소비자까지 연결된 전기 공급망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전기 공급자가 소비자의 규모, 지역, 소비 패턴 등을 조사 추정하여 그리드를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더 발전된 형태의 그리드인 스마트 그리드가 에너지 업계와 학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기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그리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남는 전기를 모자라는 지역으로 할당해 주거나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여 급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올립니다. 이것은 다시 마이크로 그리드와 연계하여 더욱 효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소적인 지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그리드가 큰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와 연결되면 남은 전기를 팔 수도 있고 전기가 급히 모자랄 때는 중앙 그리드에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배분이 가능해집니다.